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알짜 경제 랜선 토크쇼. 안녕하세요. 네, 바른미래당의 예결위원 지상욱입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국회가 한참 예산 심사 중입니다. 그 뜨거운 현장의 한가운데서 아주 폭넓은 시각과 날카로운 지적을 날린 활약을 해주신 우리 지상욱 의원님을 오늘 모시고 2019 예산안의 문제점, 과연 어떻게 이걸 바르게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예산 심의 한참 진행하셨죠? 의견특위? 네. 네, 진행을 하시는데 좀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산 심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제투톱인 장하성 실장과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교체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 경제투톱의 교체가 예산 심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그것도 큰 영향을 미쳤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가장 큰 문제를 말씀드리면 뭐 일반적인 내용이야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고 제가 예결위원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예산 기재부에서 예산 심의하고 하는 게 저는 예산 복마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정부 부처 편의대로 또 법 절차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되더라 하는 거에 제가 충격을 먹었고, 그 와중에 지금 우리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제 투톱인 경제부총리하고 정책실장이 이제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뭐 정책실장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기재부 장관인 경제부총리가 이제 교체가 되셨는데요. 원래 전쟁 중에는 장수를 교체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옛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수를 교체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부총리 책임자가 안 나오고 차관이 그 대역을 합니다. 사실 차관이 그거를 다 수행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책임과 권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후임 경제부총리는 아직 청문회 통과되지 않았고 네. 하니까 비어있고 공백이. 네. 그래서 이제 이후에도 김동연 부총리가 마지막 자기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사임한 그 부총리의 말을 수장으로서 기재부가 듣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심의하는데 엄청난 공백이 생기고 그래서 아마 부실 예산 심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경제 수장의 교체로부터 부실 예산 심의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뭐 지역적인 문제에 불과할 정도로 2019 예산안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계신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댓글 달아주고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지상욱 의원님 아까 반갑다고 인사하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계셨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나 봐요. 예, 제가 요새 뭐 이렇게 나대지 않아서 여러분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종종 뵙겠습니다. 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네. 드릴 말씀이 딱히 많지 않아서 못 뵀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예산안 총 규모가 470조 5천억 원입니다. 네. 이 규모의 예산안 중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예산들이 몇몇 부분이 있을 텐데요. 네. 그게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일단 그 전체 규모를 보면요. 우리가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로 금융 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제일 높은 9.7% 네, 증가율입니다. 예. 그러니까 470.5조 원이라는 게 수포 예산이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 심의를 해보니까 이 수포 예산을 잡아놓고 각 부처에서 요구한 액수보다 이 예산을 어떻게 소비할지 몰라가지고 네, 네. 깎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막 얹어주는 그런 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기재부 할 때도 많이 따져봤고, 네. 근데 기재부는 뭐 계속 그렇지 않다라고 변명을 하는데, 그냥 구입만 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는 이제 뭐 시인도 일부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가면 2, 3년 지나면 우리나라 재정이 거덜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국민이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 정권이 하고 싶은 예산을 크게 잡아놓고 부처에서 그 요구안을 제대로 다 맞추지 못하니까 그 위에다가 얹어서 주는 이런 예산, 이거는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심의를 제대로 해서 삭감해서 돈 1원이라도 제대로 쓰고 투명하게 법 절차를 지키며 써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정부 부처에서 관심을 가지는 사업에 그 부처가 계획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이 와도 부처가 어떤 계획하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예산은 낭비적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태생부터 발생을 하게 됐는데 맞습니다. 저도 안행위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런 정부가 미처 계획하지 못했는데 그냥 예산이 편성된 경우를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지금 애결위에 사시다 보니까 전 부처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부처에서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조금 이따가 그런 자세한 실례를 예. 제가 경험했고 지적했던 실례를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 재정 수지하고 국가 채무 전망을 보면은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소위 말하는 통합 재정 수지도 점점점 2019년에서 2020년을 넘어가면서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되고요.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의 그 어떤 척도가 되는 관리 재정 수지 같은 것도 점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국가 채무도 GDP 대비 비중을 보면은 2018년에 39.5%에서 41.6%로 늘어난다.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악화가 되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대체 부처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더 올려주는 이 얘기가 뭐냐. 국가재정법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매년 3월쯤 예산안 편성 지침을 각 부처에 내려보냅니다. 네. 그럼 각 부처에서는 그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서 5월 31일까지 우리 부처는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재부에 보고를 하거든요. 그럼 그게 심의라고 해서 9월 달에 국회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국무회의를 거친 다음에 예결위로 올라와서 지금 그렇죠. 심의를 하는 건데 네. 그걸 들여다보니까 예. 각 부처에서 올린 5월 31일 그때 올린 요구안하고 11월 달에 예결위로 올라온 사업 설명 자료 요구안이 달라요. 그럼 그 안에 많은 걸 집어넣었던 거 아닙니까? 마치 그 사업 설명 자료만 보면 요구안의 내용하고 기재부가 받아준 조정안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 부처는 예산 계획을 잘 세웠고 기재부에 보고를 했고 기재부는 받아준 것처럼.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올라온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안을 보지 않으면 그거를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앙한 건데 이번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따졌더니 예. 뭐라고 해요? 아니 예산을 갖다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예산이 또 수요가 생기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그때 편의에 따라서 한 거다. 그동안 관행이었다, 관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걸 요구안이 아니라 조정안으로 해서 하면 되는 건데 그럼 눈에 튀니까 그렇게 안 한 것이고요. 국가재정법, 김동연 부총리가 얘기한 국가재정법 31조 3항을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수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건 거짓말이에요. 31조 상하에 보면은 정부가 기재부가 내줬던 예산안 편성 지침을 맞추지 못한 경우에 네. 그럴 경우에는 각 부처가 나중에 수정안을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악용하는 거고 편법 운영하는 겁니다. 제가 족쳤죠. 그러니까 나중에 비공식적으로 사실 관행상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럼 국가재정법 고쳐라. 개정을 해서 법에 맞게 해야지. 법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보다 하위 단계인 지침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답변까지 얻어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우리 의장님이 네. 잘 들여다보시고 네. 개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신 다음에 따지셔가지고 개정할 건 만들어 주셔야 될 겁니다. 이 법이 그 문제라기보다는 진짜 이번에 예산안을 정부안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 소관 부처에서 계획하지 않은 예산들을 오히려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이걸 증액시키다 보니까 소관 부처에 해당 사업 계획서를 가져와 봐라 했더니 너무 엉망인 거예요. 관련된 사업이 너무 부실하게 계획이 돼 있어서 이거는 정말 해당 부처가 계획하지 않고 지금 증액된 그 규모가 약
그 9조 원 정도로 달한다고 저희들이 네.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돈은 그냥 눈먼 돈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좀 더 지상국 의원님이 네. 짚어주셨으니까 네. 철저하게 저희들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아까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실제 사례인데요. 공정위에서 2019년도 주요 사업이라고 예산을 올린 거예요. 근데 이 10개의 사업은 지난 3년 동안 계속 연속적으로 불용된 사업입니다. 우리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예산 심사할 때 집행률이 얼마냐, 불용된 건 뭐냐 이런 거 완전히 잘 들여다봐가지고 깎아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이 10개 사업은 3년, 2년 불용된 건데 이게 불용된 액수가 삭감이 된 게 아니라 그걸 놔두고 더 얹어줬어요. 이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찝었습니다. 네. 찝어서 얘기를 했더니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공정에 있는 직원이 와가지고 뭐 소명을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소명이 제대로 안 됐어요. 네. 그리고는 그 정무 예산 소위 가가지고 다 설명을 했다. 네. 이런 식으로 또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어저께 전체 회의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예. 우리 당의 이름으로 예. 부대의견을 올려서 네. 이건 예결이 올라오면 예산 소위 때 소위 때 이건 분명히 따지겠다. 네. 그래서 10개 사업에 부대의견을 올렸습니다. 네. 이건 당에서 우리 예산 소위원들이 들어가셔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깎아야 됩니다. 이거는. 네. 예, 이 불용된 데는 불용의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수요가 없다든지 수요하고 다른 사업 계획들이 지금 진행이 된다든지 현장 수요를 유인하는데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고 만연히 그냥 예산만 계속 편성해서 불용을 하는 것은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이고요. 정무위에서 10개의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직접 애결위원이시잖아요. 애결위원이시기도 이제 하시니까. 전쟁이 끝났고 네, 이제 소위가 네. 시작되면 소위원들이 네. 하실 텐데 네. 불용되는 가장 큰 이유가 필요한 돈보다 그렇죠.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정말 국민의 돈이라고 해서 수포 예산을 만들어 놓고 정말 감당을 못 해가지고 이걸 막 어느 항목에다 막 얹어주고 있으니 이게 나라가 거들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거를 요번에 뿌리 뽑자 하는 게 바른미래당의 정신이고 또 선민과 국민의 돈을 제대로 알차게 쓰자. 네. 이론이라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던가요? 또요. 예. 자,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황판까지 뒤에 걸어놨죠. 예, 뭐 네. 크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거는 이제 정무위에서 지난번 산업은행 감사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네.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 지원 이런 걸로 산업은행에서 국가돈 2조 원을 갖다가 271개사에다가 지원을 했어요. 네. 지원하는 목적은 그 회사에 고용을 해라 사람을 갖다 쓰는데 인건비로 써라 라고 준 거예요. 근데 271개사 중에 92개사는 네. 돈을 지원했는데 네. 직원 수가 줄었어요. 어. 돈을 받았는데 줄었어요. 어. 13개는 그냥 변화가 변화가 없어요. 없어요. 돈 받고. 네. 160개만 늘어났어요. 그런데 산업은행은 그래도 160가 늘지 않았냐. 이렇게 항변을 해요. 지금 271개 네. 회사 중에 네. 3분의 1은 92개는 돈을 받고 줄은 거 아니에요. 예. 돈 받고 줄이고 돈 받고 변화 없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전부 그 예산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런 비리처럼 횡령한 것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사실은 일자리와 관련해서 이 고용을 해라. 그 고용에 대한 인건비를 주겠다. 이것도 예산의 잘못된 사용 예거든요. 네. 근데 잘못된 사용 예를 한 곳에서 더더군다나 받고 고용 인원이 감소까지 했다. 이건 정말 최악입니다. 그런데 네. 산업은행은 더 재미난 게 네. 지금 저 토탈로 하면요. 예. 271개사에서 토탈 늘어난 일자리는 한 5,400명 정도 됩니다. 네. 그거를 그래도 실적 아니냐 5,400명 늘었으니 이렇게 항변해요. 네. 이게 문재인 정권이 잘하고 있는 데이터 조작, 네. 통계 조작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160개 증가한 회사 중에 그걸 털털 털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5,400명이 늘었다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건 92개 회사가 돈을 받고도 줄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급하게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너무 시급해서 저 회사들 선정하는 것도 부실로 선정하고 막 갖다 돈을 준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적을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다. 이렇게 하시면 산업은행 일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책은행이 이런 소리를 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쓰는 걸 정말 예의주시하고 지켜봐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 15% 이상 고용이 감소한 네. 아까 92개 중에 예, 예. 18개사를 이제 골랐어요. 예, 예. 보면은 위에 18개사 중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2년 연속 단기 단기 손실인 순손실? 회사예요. 어. 그냥 놔두면 망하는 회사입니다. 예, 예. 저기다가 돈을 갖다 퍼줬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3개 회사 보면요. 사람을 고용하라고 돈을 줬잖아요. 예. 사람을 고용하는데 돈을 안 쓰고 설비 자동화. 자기네 회사의 설비에다가 돈을 정말 쳐놓은 겁니다. 네. 막말로. 예. 그 다음에 밑에 11개사는 사업구조 개편. 저것도 놔두면은 정말 손실로 인해가지고 망해 네. 들어간 회사거든요. 예. 저런 18개 회사가 네. 15% 이상 고용이 감소했어요. 돈을 받고도. 네. 저런 걸 보고도 얘기를 했는데도 산업은행은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왜 인정을 안 하는 건지 정말. 그래서 네. 저는 산업은행한테 네. 이게 당신 돈이면 이렇게 쓰겠냐 네. 이런 말 하고 싶고요. 예. 정말 산업은행이 이런 식으로 한국 GM 문제도 엉터리로 잘못해왔고 이 문제도 2조라는 돈을 저렇게 막 날려버리고 그냥 공중에다 던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려면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 제대로 그 기능과 임무를 다할 수 있느냐 제가 얘기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교육부처럼 없는 게 없어지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산업은행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지금 정무위 소속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산업은행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보고 계시는데요. 이 분야 역시 또 의원님이 문제가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하신 부분이세요. 예. 예. 지금 뭐 우리 바른미래당도 네. 남북 문제에 있어서 진정한 평화를 바라고 네. 남북이 하나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고 기대를 하지만 순서와 절차에 맞게 제대로 그 예산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남북 협력 기금이라는 걸 보면은 네. 지금 3년 동안 비공개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요. 네. 지금 2017년, 18년, 19년 보면은 그 비용이 비공개 예산 편성 비용이 16.2%, 26.5%, 38% 올랐습니다. 네. 지금 2019년도에 남북 협력 기금 예산 총액이 1조 977억, 1조 1000억 정도인데 예. 38%에 해당하는 4,172억은 비공개예요. 네. 도대체 뭘 쓰겠다는 건지. 그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국민들한테 뭘 네. 쓰겠다는 네. 건지가 없어요. 네. 그리고 사후 검사 사전 검사가 아니라 사후 승인을 받아요. 그러니까 국회 예산 심의권이라는 거 국회가 예산 심의하면 의결하면 네. 그게 최종 의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의결된 내용을 기재부가 가져가서 저런 식으로 막 증가도 시키고 또 비공개도 만들고 그렇게 씁니다. 그렇게 쓴 다음에 국회는 보고도 안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이번에 네. 많이 지적이 됐어요. 많이 지적이 됐죠. 예, 많이 지적이 됐는데 그 예.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내용이 기밀이래요. 기밀. 근데 기재부한테는 다 보고해요. 기재부한테는 기밀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는 기밀이래요. 지금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통일부 장관한테 얘기를 했고 기재부 차관, 뭐 장관이 날라갔으니까 차관한테 얘기를 했는데 맨 처음에 아니라고 막 항변하시다가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네, 뭐라고 의원님 하시던가요? 말씀이 뭐 지금 사후 보고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해서 끝냈고 예. 그냥 기재부로 넘어가는데 이분들은 뭐냐면 기재부가 하는 게 아니라 교추위, 남북교류추진위원회 거기서 하는 거다. 기재부는 원오브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긴요 들러리고요. 네. 기재부 통일부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써놓고 국회 보고하지 않고 네. 자기네들 퉁치고 네. 이게 지금 남북협력기금의 비공개 내용의 이게 진상이에요.
이런 그 기금이나 예산은 그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어떤 사업에 어떤 취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를 편성을 했는지 심의를 받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증액 또는 감액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안이 확정이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남북협력기금의 문제는 이 사업이 적정한지를 따질 수 있는 내역 자체가 전혀 없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 남북협력기금을 다루는 상임위인 외통위에서는 이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의결하지 않고 지금 애결 특위로 보내서 사업 내용을 계속 제출할 거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네. 뭐 국민하는 이 정부가 국민보다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굉장히 이렇게 숨겨놓고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이제 뽑은 국회, 대표적인 국회 예산 심의권도 그것도 방해하는 거고요. 이 예산의 주인 누굽니까? 국민이잖아요. 국내 그렇죠. 세금 아닙니까? 돈 주인의 의사도 묻지도 않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썼는지 나중에 보고도 안 한다는 참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요번에 국방위에서는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예산이요? 원래 국방위에서는 우리 그 남북 합의서 비준 필요 없다. 왜? 예산 필요한 게 없기 때문에 라고 하고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101억 4천만 원을 요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왜 올렸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잘 몰라서 네. 더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사죄를 했습니다. 네. 근데 101억 4천만 원 중에 81억 원은 우리나라 GP라고 초소 있지 않습니까? 네네. DMZ 안에. 예. 그거를 철수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국방부 예. 장관한테, 정정도 국방부 장관한테. 우리나라 GP가 좀 몇 개입니까? 네. 60개랍니다. 북한은 몇 개입니까? 160개랍니다. 근데 요번에 81억 가지고 GP를 몇 개 철수합니까? 11개 철수한대요. 그래서 북한은 몇 개 철수합니까? 동수로 11개 철수한답니다. 제가 말이 되냐. 남북 군축을 합의를 한다면 우리가 60개, 북한이 160개면 동수가 아니라 동비로 해야지. 그럼 우리가 60개 철수하면 북한은 100개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그 초소가 다 없어지고 북한은 정말 100개 되는 초소가 있는데 이건 안 맞는다라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북한은 GP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랑 달라서 우리나라는 GP가 다 없어져도 GOP 개념으로 정말 가장 과학화된 경계 태세를 갖춘 GOP가 그 GP가 없어진 공간을 다 커버합니다. 완벽하게 커버합니다.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오후에 그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가보니까 예. 2016년 10월에 네. 그 GOP가 그 과학 경계 태세가 네. 마련이 됐는데 네. 지난 2년 동안 고장 사고 난 게 네. 5,200건이에요. 매일 5건 정도 고장이 나요. 아니 그런데 GP가 없어져도 GOP가 완벽하게 커버를 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5건이나 매일 고장이 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국방부장이 또 하시는 말씀이 GOP가 고장이 나도 다른 시스템으로 감시 체제로 2중, 3중 감시하기 때문에 얘 고장 나도 괜찮습니다. 이런 망언을 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국민 여러분, 우리 옛말에 자나깨나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국방, 안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치에 정말 빈틈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우리나라의 국방의 수장이라는 분이 GOP가 다 고장나도 완벽하다는 GOP가 다 고장나서 그렇게 오류가 나도 다른 시스템으로 가리면 대충 막을 수 있다. 대략 막을 수 있대요. 정말 저는 충격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정부의 실상이고 그리고 또 당국자들의 그런 자세더라. 우리 의원님하고 같은 그 의견을 가지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최민우님. 북한은 공격형 GP이고 우린 수비형 GP인데 이걸 11개나 부수고
그 후에 예측 불허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걱정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GOP의 그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장비가 저도 예전에 국방위에 있어 봤는데 장비 자체의 불량으로도 꽤 많이 지적이 됐던 예, 그런 상황이고 지금 GOP 이외에 다른 그 경계태세가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경계태세가 있다라고 국방부 장관 정도 되면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략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는 이런 자세는 국방부 장관다운 자세가 전혀 아닌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 여기 지금 뭐 예. 최민우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북한은 공격형 지피고 우리는 수비형 지피인데 다부승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정부가 남북 그 평화 어떤 그런 뭡니까 그 북한에 이제 잘 보이고 뭔가 성과를 얻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북 합의서에 이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길 보면은요 그 정찰 기능도 다 없앴잖아요 이번에. 그럼 어떻게 정찰하냐? 정찰 기능을 없앴지만 첨단 무기로 그걸 대체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핵심 전력을 그렇게 확충시킬 거다라고 이제 군비를 갖다 더 넣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전문가한테 들어보니까요 군비를 더 넣어가지고 첨단 어떤 그런 그 전력을 확충시키려면요 남북 합의서에 따른 북한의 동의를 얻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군비를 해서 뭔가 전력 체계를 더 강화시키려면 북한의 동의를 얻어야 된대요. 네. 우리 또 리아님 훈련소에서도 50년대 생산된 수통으로 훈련받았는데 지금 이 현재의 정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되어 온 국방 장비의 유지와 보급 그 비리가 만연했던 탓 아닙니까라고 질문 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방위 사업의 비리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누적적으로 문제가 돼 왔고 이런 비리들이 우리의 안보를 위험하게 하는 분명히 큰 요소입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심각하게 저희들이 계속 다루어야 하고요. 또 현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정확하고 냉철하게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고 필요한 정책을 세우는 그런 부분들도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좀 저기 보면은 니아 안모 님이 쓰신 글이 있어요. 새누리당 모태 세력들이 다 해 드셔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네. 지금 정부 탓으로 돌리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그분께 말씀드릴게요. 네. 새누리당이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지난 정부는 잘못이었고 현 정부는 잘못이었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지난 정권의 잘못 다 인정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고쳐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른미래당의 자세고 지난 정권이 잘못한 게 없고 지금 정권은 잘못했다 그런 말씀 드린 거 아니니까요. 우리라도 다 함께 인정할 거 인정하고 새로 바꿔서 새로운 체제로 가자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다라는 거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함께 뜻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전 지상욱 의원님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네. 토달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정부는 그 어떤 지적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해도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잘못했다 이렇게 개선하겠다라는 그런 지금 태도가 아니어서 애결이 심의하실 때 많이 힘드신 것 같았는데 지금 그 가장 예산의 큰 쟁점이 일자리, 공무원 증원, 단기 일자리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참 날카로운 지적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요번에 예결위의 핵심은 두 가지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 예산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남북 경역 기금의 그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부 그렇게 말씀하셨고 특히 공무원한테 세금을 줘서 이제 공무원 증원을 이제 계획하는데 공무원 증원 계획이 이제 5년간 17만 4천 명 이렇게 증원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7만 4천 명을 증원할 때 8조 2천억 정도 든다고 정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그런 자료를 보면요. 5년간 28조 5천억이 든다. 그러니까 정부가 얘기했던 것보다 한 3배 반 정도 더 높은 거죠. 근데 거기다가 더 필요한 거는 그
봉급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연금이 있죠. 예. 그 17만 4천 명을 넣으면요. 그분들이 일자리 들어와서 정년으로 나갈 때까지 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네. 그것만 해도 92조입니다. 그건 정부 추계입니까? 이거 예산 정책처. 국회. 예. 그러면 이거 다 빼놓은 거예요. 예. 그래 8조 2천억 가지고 공무원 17만 4천 명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허구고 국민을 속이는 거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8조 2천억이라고 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92조에다가 20조 하면은 112조 아닙니까? 112조라는 돈은 공중에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네. 그 나중에 누가 갚아야 돼요. 네. 누가 갚겠습니까?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아이들의 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도 공무원 연금은 매년 고갈이 돼서 여러분들 세금으로 2조씩 충당을 해주고 있죠. 갖다 받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고 네. 특히 2019년에 지금 17,371명 공무원을 신규 채용한다고 네. 하잖아요. 근데 그 소유 예산액을 4,097억 편성해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기는 봉급하고 수당만 넣은 거예요. 네. 거기에 공무원 연금, 건강보험, 또 채용 및 훈련 비용 이런 재반 비용 다 빠진 겁니다. 이거는요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더 나쁘게 얘기하면 뭔가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급하게 국민한테 사기치는 거다. 정직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투명해야 되고요. 정말 제발 좀 단기적인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단기 일자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 돈 들여가지고 예. 결국은 뭡니까? 그 뭐 섬진 가서 제첩 죽는다면서요. 그 대학 강의실에서 소등하는 단기 일자리가 있대요. 그게 어떻게 일자리입니까? 그래서 저는 네. 좀 그러지 말자. 아, 예. 서로 좀 저 솔직주의자인데 네. 인정할 거 인정하고 우리가 잘못했다는 정책이 있으면 과감하게 수정해서 국민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득 주도 성장 문제가 있어요. 과감히 바꾸겠습니다. 사람 바꾸겠습니다. 정책 기조 바꾸겠습니다. 솔직해지는 게 문재인 정부가 다시 국민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첩경인데 네. 절대 인정을 안 해요. 네. 답답합니다. 예,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올해 일자리 예산이 총 23조 5천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보니 이 일자리와 관련해서 취약계층이 아닌 비취약계층 참여율이 무려 63%로 높고 또 해당 일자리 사업에 반복해서 참여하는 율이 40% 이상으로 높습니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이에 대해서 관리 개선책을 마련한 다음에 정말 필요한 부분에게 필요한 분들에게 일자리 예산이 사용되도록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공무원 예산과 관련해서도 지금 공무원을 증원하라고 하니까 전 부처에 공공데이터 관리 강화 요원을 한 명씩 다 충원하는 그런 계획들을 짜왔습니다. 이건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인데 이렇게 업무를 세분화시켜서 증원하는 이런 형식의 일자리 증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신 뜻에 따라서 애결위에서 정말 꼼꼼하게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서 그 전체 회의에서 또 부별 심사에서 정말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소감을 우리 국민들에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국민들을 대신해서 정부에 또 한마디 따끔하게 해주시고 싶으면 어떤 말씀이 있으신지. 일단 예산이라는 거 신규 예산을 정말 제대로 짜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다음 헛되게 들어간 거 다시 토해내서 받아야 될 건 받아야 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바른미래당의 당론 1호로 발의했던 한국 GM 문제. 지금 이번 예결위 때도 GM 문제를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뭐냐면 지금 GM에 8,100억이라는 돈을 또 들여줬지 않습니까? 금년 봄에. 근데 GM이 지금 R&D 계열 분리를 일방적으로 강행했습니다. 산업은행은 문제없다고 하다가 지금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하고 또 GM은 사장 혼자서 주총을 해가지고 통과시켰고요. 지금 기로에서 했어요. R&D 분리하면 결국은 우리나라 GM이 그동안 거의 8조에 해당되는 R&D 비용을 한국 GM에 넣습니다. GM에 투자를 했어요. GM이, 한국 GM이. 근데 그 소유권, 기술 소유권이 미국 GM으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8조가 들어간 그 소유권이 절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8천억을 넣었는데 지금 GM이 먹튀다 아니다. 8천억을 띄어도 4조를 GM이 그럼 띄는 건데 그게 먹튀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라고 산업은행이 얘기를 하는데요. GM 부평 땅, 군산 땅 아시잖아요. 네. 그 땅 팔아도요. 몇 조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R&D 비용 8조 있죠. 그 다음에 GM의 그 원가 비율이 94%예요. 네. 우리나라 자동차 원가 비율이 80%입니다. 네. 그러면 3조 5천억 적자가 아니라 그게 5조 9천억 흑자로 돌았습니다. 그러면 그 갭이 9조 4천억이에요. 그 9조 4천억에 고리대금으로 5천억 뛰어가고 또 컨설팅 비용으로 1,400억 뛰어가고 그게 10조입니다. 네. 그 10조 R&D 투자 비용 8조 땅값 이러면요. GM은 벌써 빼먹을 거 다 빼먹었어요. 네. 지상욱 의원님이 최초 문제가 네. 났을 때부터 이런 분석들을 하시면서 산업은행에 적절한 대책과 조치를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가 오늘의 이런 사태까지 네. 발생을 했는데 또 우리 조용균님이 공무원 일자리 관련해서 5년간 17만 4천 명 아까 그 8조 8조 2천억 원으로 계산한 거 이 부분이 그 임기 내에만 맞습니다. 계산해서 한 거 아닌가요? 네, 했는데 맞습니다. 네. 이 정부에서 예산안 비용 추계를 할 때 5년간만 계산을 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을 5년 그 임기로 그 채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채용하면 그 임기가 정년까지 가고 정년 이후에 연금까지 그런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바른미래당이 이 더 꼼꼼하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그것도 조영균님 말씀에 좀 그 첨부를 하면은 그 5년 동안 한 것 맞는데요. 그 중에서도요, 아까 그 2019년에 17,371명 하겠다는 그 추계하고 같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봉급하고 수당만 넣은 거예요. 여기에 보험, 연금, 뭐 채용 훈련 비용은 다 빠진 겁니다. 그래서 5년간 17만 4천 명에 8조 2천억이 나오는 거예요. 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한 거는 보시면 28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니 예. 다 빼놓고 네. 이 정도 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뻥튀기, 네. 엉터리 성과를 위해서 국민을 속이는 거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뒷감당하셔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우리가 막아야죠. 아니 미래 세대가 뒷감당해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막아줘야 되고 네. 여러분들도 네. 눈을 부릅뜨시고 예.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따져주셔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니아 아모님 그 미국이 결코 이 땅에서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상황 재발을 위해서 그 국가 발전 성장에 매진한 독한 보수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상국 의원님이 독한 보수입니까? 저건 무슨 독한 보수의 설립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되는 건데 예. 저는 독한 보수 뭐 독한 진보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예. 보수 진보를 떠나서 정직하게 국민한테 투명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국정을 운영하는 분들의 자세일 것이고 정치인들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아까 우리 의장님이 마지막 뭐 당부 드릴 말씀이 있다면 네. 소득주도 성장 그 부작용으로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걸 막으려고 돈을 더 과대하게 더 투입하고 퍼붓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 투입되는지도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저희들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깜깜이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돈입니다. 단 1원이라도 정말 귀하게 써야 되고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투입하는 것이고요. 또 투명하게 관리해야 되고요. 아까 국가재정법 말씀드렸다시피 법을 어기면서 편의주의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필요하면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해서 해야겠죠. 법치에 맞게 국민과 함께 정직하게 하는 것이 국가 예산을 어떻게 다룰 것이고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저는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저도 함께 우리 권은희 정책의장 모시고 여러분들의 돈 제대로 쓰일 수 있게 돈은 부릅뜨고 따지고 삭감하고 또 더 들어가서 깊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상욱 의원님의 가장 큰 매력은
정직하고 솔직하다라는 겁니다. 견해를 같이 하던 같이 하지 않든 정직하고 솔직하게 입장을 얘기하고 그 논거를 얘기하는 부분이 가장 그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좋은 모습으로 사실 이렇게 페북이나 유튜브에서 더 많이 저는 소통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공유시켜 주시고 많이 소문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지상욱 의원님께 반응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꼭 다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상욱 의원님과 함께 애결위에서 실제 논의됐던 사항들 중심으로 오늘 알찬 토크를 진행했는데요. 저희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예산과 관련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많이 부족한 사람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또 새로운 걸 많이 배우고 느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함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께 필요를 요구하고 또 남는 게 있으면 아껴 쓰고 또 못 쓴 돈이 있으면 또 삭감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잘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투명한 절차와 투명한 심의 그런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저희는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돈이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든데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그냥 세수 늘려서 갖다 퍼부으면 되는 게 예산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긍정할 수 있는 긍정 예산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